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순서죠. 언제나처럼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고은 시사평론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유튜브에서 내가 보고 있었어요. 네. 예, 네. 예.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알림 설정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걸 제가 진작 부탁할 걸 그랬어요. 예, 참 고마워요. 예. 뭔가 했네요. 오늘은 제가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이면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또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는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전세, 주식, 가상자산 등 관련 사건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 시스템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 위기의 원인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임 정부가 이념에 치우친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현 정부가 이것을 바로잡을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했으나 그러나 이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었습니다. 이 무너졌다라는 표현, 이게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5년간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죄송한데 네. 지금 그 영화에선 그 단어는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예. 네네. 네. 그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이 맞아요. 있었다라고 예, 보도가 됐었었죠. 네. 예, 여기에 대한 발언에 대한 이 응답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 현 정부 들어서 맞닥뜨린 문제, 이 전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구체적인 발언들을 보면 이제 전세 사기 같은 경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그 토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그때 촉발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드러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임 정권에서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것과 관련해서 이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 가 됐고 그래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이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논란 중인 가운데 한 발언이어서 또 주목을 끌었습니다. 또 전임 정부가 주도한 이른바 이 검수완박에 따라서 최근 마약 사범이 늘고 수사, 검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취지 발언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여소야대 정국에 따라서 지난 1년간 국정을 펼치는데 입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최대 치적은 외교 분야 성과로 꼽기도 했습니다. 네. 전임 정부에서 이념에 치우친 각종 정책이 최근 전세, 주식, 가상자산 관련 사기 발생의 원인이 되고 이를 바로잡을 정책을 세우려고 해도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어렵다. 이게 윤 대통령의 발언인데 이번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이 경제 분야 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경제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거 무너뜨리는 건 시간 오래 안 걸려요. 그런데 이 무너진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설령 만일 지금 야당의 도움을 받아서 원하는 입법이 가능하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원하는 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상당히 답답해할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맨날 야당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당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당시 후보가 서로 공약했던 것 중에 공통분모를 뽑아서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시행해 보자라는 주장을 하죠.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통령이
이 단독으로 공약했던 거는 하지 못하면서 공통으로 했던 것만 한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 쪽의 공약이 그거는 실현이 되고 본인이 얘기했던 거 실현이 안 되는 이런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도 힘들죠. 왜? 그거는 대선의 의미를 무력화시킨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될 그리고 약속을 한 거는 이게 전부 블록이 막히고 공통이라는 이름하에 했던 공약은 되고 이러면은 상당히 그거는 대통령제의 본질에서 좀 벗어났다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 답답함의 호소는 전 나름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반응을 한번 살펴볼 텐데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이 퇴행했다 이런 혹평을 쏟아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는 대대적인 성토의 장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강원 원내대표는 지난 1년에 대해서 한마디로 국민 불안의 시대였다. 국정 운영의 철학과 방법, 태도를 새롭게 바꾸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난 1년에 대해서 정치는 실종됐고 경제는 폭망했고 또 검사 독재의 외교 참사, 전쟁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고 사회는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이렇게 총평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한 의원들이 많았는데요.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던 인물인데 이분은 각국이 코로나 위기에 엄청난 내수 부양책을 냈는데 한국만 지난 1년간 한 번도 민생 대책을 내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민생을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30여 회 발사했고 제7차 핵실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강대강 정책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길로 치닫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그 국무회의 발언,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발언에 대해서 비난하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결국 전임 정부 탓을 했다라는 데에 대한 또 역비판인데요. 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 집권 2년째부터는 내 탓이요라고 하셔야지 입만 열면 문재인 탓 하시면 안 된다. 소통을 중시하셔야지 취임 1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지난 1년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비판한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올해 초 신년회견에 이어서 1주년 기자회견도 건너뛰는 셈이라 이례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신년 기자회견은 문재인 정권 때 마지막 2022년이죠. 그때도 불발이 됐었습니다.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기자회견 숫자를 좀 얘기를 하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150번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번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저는 사실 도어 스태핑 다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1주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바로 본인들이 좀 아까 비판의 대상이었던 문재인 정권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는 이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비판을 하는 거는 좋지만 유사한 길을 걸으면서 비판을 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 10번이라고 얘기한 것은 KBS에서 2022년 1월 25일 날 보도한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요. 기자회견이 딴 게 아니거든요. 기자라는 거는 뭡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고 대신해서 듣는 직종이 기자인데 그렇다면은 국민과의 소통이 아무래도 멀어진다라는 비판이 들을 수밖에 없죠. 이게 근데 불통이라는 이미지는 순식간에 씌워지거든요.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도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엔 어제 안 다뤘던 여론조사 이야기 오늘 화요일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쩐지 왜 안 하나 그랬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이면 취임 1주년을 맞이합니다. 취임 1주년 여론조사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제가 개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연합뉴스 제일 중요한 네. 거예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공동 의뢰했고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이제 나왔고요.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 18%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임 1주년을 앞둔 현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37.5%를 기록을 했습니다. 긍정 평가에 비해서 부정 평가는 60%를 기록했고요. 나머지 2.5%는 모름 또는 무응답을 선택했습니다. 이 긍정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 60세 이상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거의 60%를 넘어서거나 전후를 기록을 했고요. 또 지역별로는 강원, 제주, 부경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40%를 넘기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 정당을 국민의힘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 81%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 평가했고요. 부정 평가는 또 정반대의 양상을 나타냅니다. 30대, 40대에서 아주 높았고 또 18에서 29세 그리고 50대는 6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 그리고 인천, 경기 등에서 부정평가가 높았고요. 서울이 중요하죠. 서울은 58.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 93.5%가 부정평가를 내렸습니다. 분야별로는 이제 국방 외교를 긍정평가의 이유로 꼽은 비율이 39.8%로 가장 높았고요. 또 과학기술, 보건복지, 문화 이런 순이었습니다. 부정평가는 경제 분야가 60%를 넘어서는 가장 높은 수치로 그 사유를 꼽았고요. 또 한국형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이 워싱턴 채택 등의 결과를 도출했죠. 윤 대통령의 지난 그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5%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반면 40.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 먼저 해주시죠. 예. 네. 지금 보면은 아마 이게 전화 면접 조사잖아요. 네. 전화 면접 조사치고는 제일 잘 나온 이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37.5%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정당한 수사가 또 57.1%까지 나왔다는 거, 이 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이외에도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 여론만을 놓고 본다면 일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그 미국 방문 이후의 지지율이 또 상당히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한일 정상회담 요게 아마 7일이니까 그 한일 정상회담에 그거는 그 성과는 안 들어갔겠죠. 네.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 되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다음번 이 총선에서 정권 견제일 것이냐 국정을 뒷받침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에 우선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6.6%,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0.2%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높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된다라는 건 34.5%,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된다는 것보다는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국민의힘이 더 높아요, 지지율은. 근데 정권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게 또 높아요. 국민의힘이 야당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결국 뭐냐면
이건 견제는 해야 되는데 견제의 주체가 민주당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민주당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견제의 주체 세력이 돼야 되는데 국민들이 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57.1%가 정당한 수사라고 평가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반대가 36.3%가 나왔는데요. 이게 또 보니까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 대부분 그러니까 92.6%가 정당한 수사라고 평가했고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집단에선 정치 보복이라는 응답이 과반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가 정당하다는 응답이 57.1% 나왔는데 이와 유사한 여론조사는 과거에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문제는 이게 사법 리스크가 이제 상수화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정치권에. 상수화가 된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 상수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다라는 사실은 민주당이 상당히 좀 두고두고 큰 짐을 지금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요새 막 코인 의혹에다 돈 봉투 의혹에다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참 힘들 겁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중국발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한중 관계 관련해서 냉기류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중국 내 온라인 공간에서 반한 정서가 확산하고 중국 정부와 관변 언론인 등이 이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에 한중 관계 냉기류가 심상치 않지요. 특히 중국의 반한 기류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 정부와 관변 언론이 중국 내 반한 정서에 대해서 오히려 힘을 실어줘서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에 한국을 비방하는 보도가 이 환구15 등 관영 매체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 매체의 관점이 중국 정부 입장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중국 국내의 민의를 반영한다라는 건데요. 이 관영 매체들이 이 반한 보도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외교부 대변인이 그런 보도를 중국인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해 준 것은 조금 시사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과 비교를 했을 때 더더욱 그런데 그 기존에는 대체로 한중 관계가 좀 뭐 껄끄러운 상황이거나 또 중국 내 반한 정서가 커지는 와중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논평이 절제되어 있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또 미국과 일본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런데요. 하지만 올해 한중 관계 간의 이슈들이 좀 있었죠. 방역 문제와 결부된 이 단기 비자 발급을 상호 중단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최근에 한국 외교 정책이 미국과 일본과 좀 더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한 상황인데 중국 정부도 이번에는 이 반한 여론을 진정시키기보다 오히려 힘을 실어준다. 불을 붙는다. 이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관영 매체에서 한국을 비방하는 보도가 잇따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환구15와 같은 그 매체 외에도 글로벌 타임스, 차이나 데일리 등 이런 그 대외 강경 입장을 전하는 관영 매체들이 있는데 이런 매체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매체들까지도 한국의 비판적인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도 한국 때리기 흐름도 심각한데요. 한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 배우가 있죠. 류이페이라고. 네, 유역비라고 많이 네, 디즈니 영화 물란을 연기했던 배우기도 한데 이 배우가 이제 유학 시절에 미국에 유학을 갔던 시절에 한국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인터뷰를 무려 2009년에 했었는데 그 인터뷰가 다시 또 최근에 온라인에 퍼지면서 또 반한 정서를 더 강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또 쓰이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도 이제 중국의 반한 감정 소식, 어제는 이제 관영 매체 관련 소식들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정부 간 신경전 그리고 언론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간의 갈등의 불씨도 좀 커지는 모양새예요. 이런 기류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일단은 여기 제가 아까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뭐 민관이 모두 뭐 반한 감정 이러는데 사실은 그 표현은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관영 매체 특히 이제 이 중국의 관영 매체의 특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대부분 환구시보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그런데요. 이 정부가 얘기하기 어려운 거를 정말 격한 표현을 써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부를 대신해서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민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영 매체라고 그러지 관영 언론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민관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이공 평론가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과거에는 좀 절제된 얘기로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격해졌다. 그거는 역으로 따지면은요. 중국이 상당히 이 동북아에 있어서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인의 스테이터스가 상당히 과거와는 다르게 좀 위태로워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냉전이라고 부르고 신블로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현상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고 있고 그것의 반로가 이 정부 차원의 거친 말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환구시보나 이런 데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단어 이거는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과 정치권 좀 단합해서 이걸 따져야 되는데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제 이렇게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김남국 의원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어제는 이제 언론 인터뷰가 없었는데 오늘은 유튜브에 나와서 직접 해명을 한 소식이 있어서 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 오늘 그 유튜브 채널이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자신이 초기 투자 자금 출처가 어디였는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거듭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세가 만기 도래를 해서 전세 자금을 갖고 있는 게 6억이고 이 전세 자금을 그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샀다. 그리고 그 주식을 매도한 대금 9억 8천여만 원을 가지고 가상자산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자신은 이제 안산에 이사해서 살고 있었고 이제 지금은 월세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막 그 본인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2016년 당시에 청년들이 가상화폐를 4차 산업혁명의 붐이라고 부르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해 2월부터 본인도 8천만 원 정도를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고 또 당시 변호사로서 번 돈으로 본인이 번 돈으로 본인 투자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신이 투자한 위믹스에 대해서도 이 상장사 아주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고 한다면 고점에서 팔았어야 했는데 자신은 폭락 시점에 매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검찰의 계좌 추적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이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아예 인정이 안 됐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이제 억울한 심정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또 이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이해 충돌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집 가진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 못하고 차 가진 사람은 자동차와 관련된 법을 발의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도 이 경우에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에 해명을 했고요. 그럼에도 이제 여권이나 당 내에서도 비판은 나왔습니다. 의혹 보도 나온 이후 나흘 만인 조금 전 오늘 오후에는 이제 사과 입장문도 내놨죠. 네, 지난 며칠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고요.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당에도 충실하게 근거자료 일체를 제출했고 당분간은 당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혹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더 있다면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전 오후가 온도차가 좀 있는데요. 조언을 들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이 사과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소명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와 해명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뭐 일단은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대부분의 언론과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인데 좀 해명이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다. 이러니까 사실은 해명에 있어서의 신뢰도를 본인이 좀 상당히 위축시킨 측면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이거를 좀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문제가 이 정도 커졌으면. 그러니까 내가 뭐 무슨 뭐요? 그 위믹스. 위믹스? 네. 그 코인을 얼마였을 때 사고서 얼마였을 때 팔았다. 근데 내가 얼마였을 때 얼마어치를 팔아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얼마를 벌었다든지 잃었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했다. 뭐 코인으로 갖고 있어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 뭐 맨 처음에는 뭐 전세 돈을 뭐 빼서 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면 중간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한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얼마 때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에 팔았고 손해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김남국 의원이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불법은.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근데 전 불법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데 불법 여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러니까 국민의 일반적인 눈높이랑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나오고 싶어가지고 아니. 떨어뜨린 거죠. 제 귀에 잘 안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